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뽑은 올해 대구 경제의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대구 상공회의소가 250개사를 대상으로 물었는데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삼고 현상, 그러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민선 8기 출범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부동산 침체를 올해 최고의 이슈로 꼽았는데요. 만 호를 넘긴 대구 지역 미분양과 과다한 입주 물량 등 시장 침체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기업들이 보는 내년도 경제 전망 역시 어두운데요. 10곳 가운데 9곳이 불황을 전망했는데 지난해 63%였던 불황 전망 비율과 비교하면 올해보다 내년을 더 어렵다고 보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7%로 크게 낮춰 잡으면서 경제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쪼록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은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일대 지금은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화원나들목 구간도 흐름 원활합니다. 다만 옥포갈림목 1, 2차로 따라선 지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으니까요. 유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남대구 나들목에서 출판산업단지 내거리 방향 출판산업단지 내거리 목간 지점 횡단보도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구마로는 성당 내거리에서 볼리동 방향 성당 내거리 3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인데요. 고장차 여파로 뒤로 지체 보입니다. 대학로는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향하는 차들 상당히 많고요.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수성교 지하차도 빠져나가기까지 흐름 괜찮지만 동신교 지하차도 일대부터 침산교 지하차도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많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엔 선선함이 감돌며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오르며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4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고강도 대구교통공사의 구조조정과 3호선 운행관리원의 민영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면서 오는 12월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면 파업 예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만약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다면 2005년 이후에 16년 만에 파업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대구교통공사가 지난 10월 13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200억 원의 재정 지출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네. 이 3호선 운행관리원의 이 용역 추진 전환 일종의 민영화죠.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노동조합은 11월 8일부터 4일 동안 총 투표를 진행했고 이 조합원 75%가 이 쟁의행위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 민영화 철회 요구와 승무 운행관리원 대기율을 좀 확대하는 방안, 네. 이 교대 근무제를 이 4일 또는 8일 주기로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교통공사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 혁신안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이 공식적인 이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입장을 냈죠. 네, 지하철 노조의 파업 예고 이후에 이 홍 시장이 본인 SNS에 이 글을 남겼습니다. 홍 시장이 좀 강조했던 부분은 이 대구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5.1%로 이 상당히 낮고 이 그중에 지하철의 분담률이
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적법한 파업은 막을 수 없지만 민주노총 파업에 대비해서 이 비상운행 체계를 세운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통공사의 혁신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지하철 노조가 대구 시민들로부터 이 철저하게 외면받을 거다라고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12월 1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대구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가면 시민들의 불편은 당연한 것인데 좀 그 전에 좀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교통공사의 혁신안을 지지한다라고 홍 시장이 밝혔는데 네. 사실 이 혁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홍준표 시장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안이 먼저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마치 약간 한 발 떨어진 듯한 메시지보다는 이 노동조합과 어떻게 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현명한 해법을 내놓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광주를 찾아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군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약식을 맺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배 일정을 돌연 취소를 했는데요. 5월 단체들이 과거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참배를 막겠다고 예고하자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6월 한 방송에 출연해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었는데요. 당시 토론 과정에서 만약 홍준표가 광주시장이라면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광주의 가장 현대사에 자랑스러운 게 5.18 민주화운동이다. 제가 광주시장이라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왜 공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죄 지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공자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느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2019년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특혜를 3대까지 받는다는 자랑스러운 5.18 유공자를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단 공개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극우단체 또 극우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들은 5.18을 폄훼하기 위한 수단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특혜는 3대까지 간다. 또는 5.18 유공자의 자녀들에 대한 가산점 때문에 청년들이 공무원 합격을 못한다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데요. 국가보훈처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5.18 기념재단과 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등 5.18 공법단체들은 어제였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보여주기식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홍준표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또 5.18 부상자의 한 관계자는 1999년 조성된 5.18 기념공원에 있는 추모 승화 공간에 이미 4,300여 명의 명단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과거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이를 거부하자 이제 일정 자체가 지금 취소가 된 건가요? 5.18 민주묘역 참배만 취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주시청에서 협약식을 맺고 또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네. 5.18 그 단체들은 홍준표 시장이 가는 곳마다 찾아가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금 뭐 겨울을 앞두고 이 파업이 곳곳에서 좀 예고되고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하루 파업을 벌이고 화물연대가 24일 영시를 기해서 무기한 총파업에 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은 두 번째 파업인데 화물연대가 1년에 2번 이상 파업한 적은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올해 두 번이나 총파업을 벌이는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함께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화물연대 조합도 어제 잇따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파업 출정식에는 모두 1,3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대구 경북에서 3,500여 명에 이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포항철강공단에서 900여 명이 모여서 출정식을 가졌고요. 또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는 구미시청 앞에서 400여 명이 모여서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주요 거점별로 흩어져서 2, 3일 정도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이후에는 업체 봉쇄 등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규모 물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어제가 파업의 첫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물류 차질이 빚어진 곳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저 포항 현대제철 포항 공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출하하는 그 양이 8,000톤 정도인데요. 어제 전혀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가지 못했군요. 그리고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에는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침수 피해로 제품 출하량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그 대신에 피해 복구를 위한 설비 자재와 설비 자재를 반입을 해야 되고 또 폐기물 반출 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만약 입출고 운행 차량이 멈추게 되면 또 그만큼 제철소가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상황은 또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화물연대가 1년에 2차례 이상 파업한 게 이제 올해는 올해만 이 두 번째로 파업을 했고 이렇게 한 2차례 이상 파업한 게 19년 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 다 이제 안전운임제 올해 이렇게 파업한 거는 안전운임제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화주가 보장을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이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인데요. 2020년에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화물연대와 정부 얘기가 좀 갈리고 있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이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또 사료나 곡물까지도 이 품목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난 22일에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화물연대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이 품목 확대는 또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정부 입장이고요. 네. 이 화물연대는 이 반쪽짜리 연장안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해도 결국에는 현 정부 안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좀 되풀이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고 있는 화물의 경우 화물 노동자의 6.2%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화물 노동자의 소득 개선과 이 도로 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도로 안전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 네.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때문에 화물연대가 이 파업을 강행한 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벌기다. 제도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화물연대의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묻어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청 기자께서 화물연대와 정부의 얘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안전운송 운임을 놓고 벌어질 일련의 해프닝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을 구성하는 운임 가운데서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안전운임을 위반할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에 대한 화주의 업무 책임을 면제해 주려는 시도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정부의 타협책에서 이게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연대는 여전히 정부가 제도 계약 또는 폐기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총파업이 종료된 바로 다음 날 엄영수 국토부 2차관이 일관되게 연장 등을 추진을 했었고 또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 자체가 말바꾸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바꾸기다. 예. 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명시적인 변화를 확인하지 않으면 파업을 마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안전운임을 위반할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건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경제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이 정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들 단체는 안전운임제가 결국은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한다라면서 이 불합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이 당초에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를 주장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면서 이 과태료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이번 파업을 이제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6월 파업 때보다 더 강도 높게 이제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 파업이 그러면은 불법인가요? 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 고용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 거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부는 지난 총파업 때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대강 대치 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지난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었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이나 업무 개시 명령 등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유력 행사 카드도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물밑 교섭이라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는가요? 없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전후로 아직까지 물밑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협상력 부족으로 파업을 막지 못했는데 오히려 강경 대응 방침만 고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 개시 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한 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 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처음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발동된 적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 만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승인된다면 운송업무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자격정지 6개월 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특히 자동차나 건설업계 타격이 예상되는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국방부가 보유한 군이타 컨테이너 차량 등 이 관용차, 군용 차량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화물 기사들에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지금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져야 할 텐데 대화가 좀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대화가 시작되고 있지 않은데요. 정부가 좀 최대한 빨리 대화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정부와 여당이 올해 벌써 두 번째 파업을 겪고 있는데 일단 화물연대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지금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강경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 경제와 자유를 강조한다면 시장 가격을 좀 인정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49분 50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을 하고 어제 우리 선수들의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정말 그 시간에 도로가 조용하더라고요. 자, 어제 이분들도 아마 이 눈을 크게 뜨고 경기를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윤가영 리포터가 시니어 축구단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대에서 80대까지 활동하는 시니어 축구 동호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팀은 2020년 대구 시장기에서 우승을 하고 지난해 대구 FC컵에서 준우승을 한 팀인데요. 네.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30여 명의 회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공을 쫓아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는데요. 힘이 넘치는 현장 소리와 함께 시니어 축구 동호회 임치근 회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우리가 70대를 만든 것이 가장 처음 만들었고요. 70대를 만듦으로 인해서 60대, 70대, 80대를 다시 이렇게 한 클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제일 오래됐고 또 대구에도 한 70대 클럽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저희들은 가입이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라든가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리면 팀 전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쳐서 입단 여부를 결정하는 특이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납니다. 그러면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우애를 가지고 선후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더 열심히 하고 더 양보하자 이런 항상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희들이 우리 80대가 한 8, 9명 됩니다. 현재. 그래서 전국에 80대가 몇 팀 있어요.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 쪽에. 그래서 대회를 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80대 올라오는 분하고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내년 대회에도 우리가 한번 80대 대회를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승보다는 첫 해니까 아마 참가하는 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축구 경력도 꽤 오래되셨겠어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이 80대 선수들은 대부분 축구 경력이 5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50년이요? 네, 젊었을 때는 꽤나 공을 찼던 실력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전반 25분, 후반 25분을 쉴 새 없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시니어 국가대표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팀원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나이는 70대 축구 클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요? 저는 센터포드, 공격수. 글쎄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직으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50년 넘은 것 같아요. 50 중반에 이제 우연히 후배를 만나서 쳐보니까 괜찮더라고. 몸도 좋아지고 또 모여가지고 여러 정보도 나누고 그래서 가입하게 됐어요. 10초 남기고 내가 헤딩을 해서 한 골 넣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선 축구는 단체 운동이잖아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또 어쩔 땐 같이 형제처럼 정을 나누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이런 보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은 최영익이고요. 나이는 이제 한 달 있으면 70이고 제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30 넘어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40년. 포지션은 오늘 이제 무릎 부상을 해가지고 임시로 이제 골키퍼를 보았는데 평소에는 오른쪽 윙 공격수로.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제 관절 쪽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건강 때문이죠. 젊을 때 배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시작했던 게 취미가 딱 붙어가지고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그렇게 되네요. 대구시 대회 때 윙을 보면서 골을 이제 잡은 경험이 있죠. 그때가 좀 보람이 있고 심폐 기능이 좋아지니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몸 관리를 관절이나 이런 쪽에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내가 관리가 조금 부실했어요. 목표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축구에 대한 정말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시니어 축구단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축구 동호회가 많은가요? 네, 살고 있는 동네에 대부분 축구 동호회가 있는데요. 대구시 축구협회에 따르면 약 300여 개의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축구협회에 찾아가서 대구시에 활동하는 축구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전망과 응원의 메시지까지 담아봤습니다.
저는 대구시 축구협회 양호철 팀장입니다. 대구에는 유소년 그리고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여성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운다기보다도 자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니까 동호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각자 소속 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훈련을 하면서 경기도 하고 배우고 어떻게 보면 즐기면서 이 건강을 위해서 또 친목도 도모하고 최대한 16강 정도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벤투 감독이 제일 오래되지 않습니까? 감독은 제일 오래 했는데 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세계의 벽은 높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경기. 그건 저도 다치지 말아야겠어요. 국가대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한국이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2002년도 그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으면 제일 즐겁겠고요. 우리 국민들이 축구를 인해 가지고 또 단합된 그런 한번 좋은 세상에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국가대표를 뛰는 선수들도 그렇고 부상이나 이런 데 조심하고 좋은 성적을 기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코리아! 네, 보는 것에서 즐기는 축구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축구로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